서울의 김포공항, 평소와 다름없는 바쁜 아침. 여행객들의 발걸음이 분주하고 공항의 복잡한 분위기는 언제나처럼 떠들썩했다. 하지만 그날, 한 명의 남자가 공항을 가득 채운 긴장감의 중심에 서 있었다. 그의 이름은 이지훈. 600억 원 규모의 해외 계약을 앞둔 한국의 대기업 CEO였다. 그가 타려는 항공기는 세계적인 항공사로 최고의 서비스와 명성으로 유명한 퍼스트 클래스였다. 이지훈은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느껴지는 익숙한 떨림을 간직한 채 대기구역으로 향했다. 오늘은 단순한 출장길이 아니었다. 이번 출장은 그동안의 노력과 갈등을 해결할 승패를 가를 중요한 순간이었다. 600억 원 규모의 계약은 이 회사의 미래를 좌우할 만큼 큰 의미를 지니고 있었고, 이지훈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여행이었다. 비행기 탑승이 예정된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이지훈은 속으로 자신에게 계속 속삭이며 자신을 가다듬었다. 아직까지는 그리 긴장하지 않았다. 그는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항상 침착하고 차분했다. 그러나 그가 비행기 탑승을 위해 보안 검색대로 향하면서 모든 상황은 예기치 않게 달라졌다. 공항의 보안 요원들이 그를 둘러싸기 시작했다. 그들은 그의 비행기 티켓을 확인하고 검문을 시작했다. 공항의 보안 검사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까다로웠다. 이지훈은 처음에는 의아해했지만 곧 그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이 티켓은 퍼스트 클래스입니다. 그가 말했지만 보안 요원은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다. 이 줄이 아닙니다. 뒤로 가세요. 보안 요원이 차갑게 말했다. 이지훈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의 손에는 확실히 퍼스트 클래스 티켓이 들려 있었지만 그 누구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듯했다. 이지훈은 티켓을 다시 한번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명백히 퍼스트 클래스 티켓이었다. 그렇다면 왜 그가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가? 저는 퍼스트 클래스 탑승객입니다. 제 티켓을 확인해 주세요. 이지훈은 차분히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확고하고 침착했다. 그러나 보안 요원은 그의 말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그를 밀어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했다. 당신 줄이 아니니까 다른 줄로 가세요. 이 순간 이지훈의 마음속에서 어떤 감정이 일어났다. 분명히 그는 이 상황에서 언성을 높일 수도 있었다. 이지훈은 세계에서 가장 큰 계약을 이끌어낸 CEO였다. 그의 이름은 업계에서 널리 알려져 있었다. 하지만 오늘 그는 공항에서 불쾌한 대우를 받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위치를 증명할 수 있었으나 무엇보다 그 상황에서 냉정을 유지하고자 했다. 침착하자, 이지훈. 나의 행동이 모든 것을 말해줄 것이다. 그의 머릿속에서 이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이지훈이 놓치지 않은 점은 이 상황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란 것이었다. 그가 맞서 싸워야 할 것은 차별이었다. 그는 자신이 한국의 한 대기업을 이끄는 CEO라고 해서 특권을 누려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가 처한 상황은 단지 불합리한 차별에 지나지 않았다. 이 상황은 단순히 불쾌한 경험이 아니라 그가 마주해야 할 또 다른 도전이었다. 그리고 그가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지는 그의 품격과 리더십을 시험하는 중요한 순간이 될 것이다. 그럼 여기서 끝낼 순 없다. 한 통의 전화로 모든 것을 바꾸겠다. 이지훈은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그리고 그의 손이 핸드폰을 향해 움직였다. 이지훈은 손에 든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잠시 숨을 고르고 천천히 번호를 눌렀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계획이 서 있었다. 여느 때와 같이 긴장을 풀고 냉정을 유지하는 것이 그의 특기였다. 그런 그가 이 상황에서 조금의 흔들림도 보이지 않으리라 생각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린다 해도 그 누구도 그것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침착했다. 여보세요. 전화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는 평소와 다르게 단호하고 무게감이 있었다. 장 회장님, 이지훈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하지만 그 안에는 강한 의지가 묻어났다. 저 지금 김포공항입니다. 예기치 않게 퍼스트 클래스 탑승이 거부당하고 있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제 티켓을 인정하지 않아요. 전화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곧 장 회장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지훈,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된 거지? 퍼스트 클래스 티켓이 있는데 그게 거부되다니. 그건 분명히 말이 안 돼. 이지훈은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 큰 일을 벌일 때는 어떤 일이든 침착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상황을 차분히 설명했다.
회장님, 저는 단지 조금만 더 신경 써달라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분명히 차별이 섞여 있죠. 우리가 함께 일해온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가 지닌 위치와 회사의 책임이 이 상황에서 느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알았다. 내가 곧 바로 연락을 취할게. 장 회장의 목소리가 단호하게 들렸다. 걱정하지 마. 곧 모든 게 해결될 거다. 이지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전화를 끊었다. 그는 여전히 주변에서 그를 의심하는 눈빛을 느꼈지만 이미 해결책이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의 마음속에는 확신이 가득 찼다. 이번 일은 그가 어떻게 처리하냐에 따라 회사의 이미지뿐만 아니라 그가 CEO로서 보여줄 수 있는 리더십을 시험할 중요한 기회였다. 보안 요원은 여전히 그에게 다가와서 계속해서 말을 했다. 여기서 기다리세요. 저희가 확인할 때까지. 그들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그의 존재를 무시하는 듯한 태도가 드러났다. 그러나 이지훈은 이제 그들에게 어떤 감정도 품지 않았다. 그는 그저 기다리고 있었고 그가 기다리는 것은 단 한 통의 전화뿐이었다. 잠시 후 공항의 분위기가 갑자기 달라졌다. 그가 전화를 끊고 몇 분이 지나자 공항의 경비팀과 관리들이 그에게 다가오기 시작했다. 보안 요원들은 이제 더 이상 그를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의 티켓을 다시 한번 확인한 후 그를 퍼스트 클래스 전용 대기구역으로 안내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잠시 불편을 드렸습니다. 관리자가 정중하게 사라지며 말했다. 그의 얼굴에는 당혹스러움이 엿보였다. 그러나 이지훈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다시 한번 그들의 모습은 그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이제 이지훈은 편안하게 대기실에 앉았다. 그동안 차별을 받아온 순간들이 떠오르지만 그는 다시 한번 자신의 선택이 옳았음을 느꼈다. 그가 한 통의 전화로 공항의 분위기를 바꿔놓았다는 사실은 단순히 그의 인맥이나 위치 때문이 아니었다. 그가 보여준 침착함과 품격이었으며 그 안에서 나온 강한 리더십이 모든 상황을 변화시킨 것이었다. 그러나 이지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제 그가 해야 할 일은 그가 이 여행에서 얻을 중요한 계약을 성사시키는 것이다. 하지만 그 전에 그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다. 차별은 단지 공항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며 그가 맞서는 싸움은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 그는 가방에서 계약서 파일을 꺼내들고 잠시 그것을 바라보았다. 이 계약이 끝나면 다시 돌아와서 이 모든 것을 되돌려 놓을 것이다. 그는 속으로 다짐하며 자신감을 되찾았다. 이지우는 퍼스트 클래스 전용 대기실에 앉아 있었다. 그의 주변은 여전히 고급스러운 분위기였고 공항의 분주함 속에서도 이곳은 마치 다른 세상처럼 고요했다. 그는 잠시 눈을 감고 자신이 마주한 현실을 곱씹어 보았다. 방금 전의 사건, 공항에서의 불편함, 그리고 그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단 한 통의 전화로 상황을 바꾼 순간. 하지만 그는 여전히 그것이 그저 시작일 뿐이라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다. 이제는 진짜 승부를 봐야 한다. 그는 속으로 다짐했다. 그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그리고 이 순간까지 온 것에는 단지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한 이유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의 회사는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기업으로 성장했고, 이번 계약은 그들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기회였다. 이 계약을 성사시키지 않으면 그는 CEO로서 큰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 불안감은 없었다. 그저 한 가지 생각이 떠오를 뿐이었다. 이번에 나를 시험하는 사람들, 그들의 편견을 어떻게 넘을 수 있을까? 그는 다시 한번 지난 시간을 되돌아왔다. 어린 시절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꿈을 키워나가며 살아온 이지훈.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차별을 받아왔다. 그러나 그때마다 그는 자신의 목표를 향해 꿋꿋하게 나아갔다. 그리고 지금 그는 이 자리에 있었다. 선생님, 이지훈 고객님입니다. 회장님이 직접 오시라고 하셔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갑자기 문이 열리고 공항 직원이 다가와 그의 이름을 부르며 말했다. 이지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알겠습니다. 그가 따라가던 길은 평범한 공항의 복도였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계약서가 기다리고 있었다. 몇 번의 통화가 오가고 이제 그는 계약을 성사시킬 때가 다가왔음을 느끼고 있었다. 이 계약은 내 인생을 바꿀 기회이자 동시에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는 생각했다.
그의 눈앞에 서 있는 상대방은 업계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이었다.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인물의 승인이 필요했다. 그러나 이지훈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 그 사람이 어떤 성향을 가진 인물인지를 너무 잘 알고 있었다. 그와의 만남은 단순히 계약을 위한 것이 아니라 상호 신뢰를 쌓기 위한 중요한 순간이었다. 편하게 앉으세요. 우리는 시간에 쫓기지 않으니 천천히 이야기합시다. 그가 앉자 상대방이 말했다. 상대의 목소리에는 차갑고 계산된 느낌이 들었다. 이지훈은 그렇게 앉았다. 이 순간 그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침착하고 차분한 모습을 보였다. 그가 가진 자신감을 바탕으로 상대방이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다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다. 저는 이번 계약이 우리 모두에게 이득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 회사가 이 사업에 얼마나 큰 가치를 더할 수 있는지 그 점을 명확하게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이지훈이 말문을 열었다. 상대방은 잠시 그를 바라보았고 그 눈빛 속에서 기대감이 서서히 나타났다. 좋아요. 그럼 먼저 여러분이 이 프로젝트에서 어떻게 차별화를 두고 있는지 말씀해 보세요. 이지훈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어갔다. 우리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프로젝트가 지역사회에 미칠 긍정적인 영향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은 이제 막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이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이유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고 상대방은 더욱 집중하여 그를 들었다. 이지우는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회사의 비전과 계획을 차례차례 설명했다. 상대방의 표정은 점점 더 진지해졌고 그의 말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는 듯했다. 흥미롭군요. 그럼 구체적인 수치와 예상되는 결과를 보여주세요. 이지우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물론입니다. 여기 이번 프로젝트에 대한 모든 분석 결과와 예상된 수익 모델이 포함된 문서를 준비했습니다. 그는 가방에서 파일을 꺼내 상대방에게 건넸다. 상대방은 그 문서를 천천히 펼쳐보며 이지훈의 말을 귀 기울여 들었다. 이제 그는 확신을 느꼈다. 상대방이 바로 이 계약을 확정지을 수 있는 열쇠를 쥐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지훈은 그 열쇠를 얻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있었다. 이 순간 그의 인생을 바꿀 선택이 다가오고 있었다. 이지훈은 상대방의 말을 기다리며 잠시 침묵을 지켰다. 그가 건넨 문서가 테이블 위에서 펼쳐졌고 상대방은 그것을 하나씩 살펴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이지훈의 마음은 결코 평온하지 않았다. 그는 계속해서 자신의 생각을 정리했다. 이번 계약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이 계약을 성사시킬 수 있다면 그의 회사뿐만 아니라 그가 그토록 꿈꾸어온 변화도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 계획은 꽤 흥미롭군요. 상대방은 문서를 내려놓고 그의 눈을 마주쳤다. 하지만 여기에는 아직도 몇 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이지우는 긴장을 풀지 않았다. 그는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기로 결심했다. 무엇인가요? 당신이 말한 사회적 영향력, 그건 좋은 접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프로젝트에 투자할 수 있는 수준은 그보다 더 확실한 수익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결국 모든 기업은 돈을 추구하니까요. 쉬우, 당신의 비전도 좋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지우는 잠시 머뭇거렸다. 그가 알고 있던 대로였다. 모든 것이 수익으로 귀결되는 세상에서 비전만으로는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 하지만 그는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다. 당신이 말씀하신 수익 부분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지우는 마침내 대답했다. 우리는 기존의 모델에 새로운 접근법을 적용했습니다. 데이터 분석과 고객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해 예상 수익을 단기적으로 20% 이상 증가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도 시장 점유율을 크게 확대할 수 있죠. 그는 자신이 준비한 데이터를 꺼내 다시 한번 상대방에게 설명했다. 지금까지 수많은 협상과 계약을 통해 쌓은 경험이 그를 이끌고 있었다. 그는 이 순간 모든 것에 대해 명확히 준비되어 있었다. 그러나 상대방은 여전히 그의 말에 의심을 품고 있었다. 그럼 이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했을 때 예상되는 리스크는 무엇이죠? 당신은 그걸 어떻게 관리할 계획인가요? 이지우는 상대방의 질문을 예상하고 있었다. 그는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도 철저히 준비해 왔다.
리스크 관리 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시장 변수를 미리 분석했고 그에 대한 대응 전략도 마련해 놓았습니다.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도 확보했습니다. 저희의 비즈니스는 기존 사업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구조라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그의 말은 확신에 찼고 상대방은 그것을 다시 한번 곱씹었다. 잠시 후 상대방은 깊은 생각에 잠긴 듯한 표정을 지었다. 좋습니다. 이 부분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더. 상대방은 잠시 말을 멈추고 이지훈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당신이 가진 이 프로젝트의 파급력, 그거 하나로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더욱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파트너와 함께 해야 합니다. 이지훈은 순간적으로 당황했다. 더 큰 변화라니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당신은 이미 알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회적, 정치적 영향력도 고려해야 합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그 범위에서는 지금처럼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없을 겁니다. 우리는 정치인이나 정부와도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지훈의 마음속에서 뭔가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는 상대방이 말하는 그 큰 변화가 무엇인지 짐작할 수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기업의 성공을 넘어서 사회 전반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이었고, 그것이 바로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도전이 될 수 있었다. 이제는 단순한 비즈니스 계약을 넘어서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는 거군요. 이지우는 긴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알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한 가지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상대방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무엇이죠? 당신은 이 모든 것이 끝났을 때 어떤 결과를 원하십니까? 제가 맡은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기를 바라는 건 분명하지만 그 성공이 당신에게도 정말로 의미 있는 결과가 될까요? 이 질문에 상대방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이지훈의 질문은 단순히 사업적인 영역을 넘어서 인간적인 수준에서의 물음이었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계산적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에는 그도 자신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진심으로 고민하고 있었다. 조용한 침묵 속에서 이지우는 상대방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아니면 이번에도 그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흘러가게 될까? 이 중요한 계약의 성패는 이제 단 한 발자국만 남겨두고 있었다. 그리고 그 한 발자국이 이지훈에게 남긴 것은 무엇일까? 이지훈은 상대방의 질문이 마음속 깊이 울리는 것을 느꼈다. 당신은 이 모든 것이 끝났을 때 어떤 결과를 원하십니까? 그의 말은 그동안 자신이 겪어온 모든 고난과 고민을 돌아보게 만들었다. 성공만을 추구하며 달려온 그의 삶, 그리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는 이제야 진지하게 묻게 되었다. 상대방의 눈빛은 여전히 냉정했다. 그가 이지훈의 말을 끝까지 들은 후 잠시 동안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마치 이지훈의 질문이 그의 예상을 벗어난 것처럼 머릿속에서 수많은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떠올랐다. 저는 성공을 원합니다. 상대방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당신의 계획이 실행에 옮겨진다면 그건 분명히 큰 성과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만들어낸 변화가 사회적으로도 의미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거죠. 이지훈은 상대방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말은 틀리지 않았다. 성공을 향한 길이 얼마나 험난하고 어렵든 그것이 진정한 의미를 가진 결과를 낳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과 다름없다. 이지훈은 그동안 자신이 추구해왔던 것이 과연 돈과 성공만이었는지 아니면 더 큰 변화를 꿈꾸었던 것인지 스스로에게 묻고 있었다. 그때 갑작스레 그의 휴대폰이 울리며 방안을 깨뜨렸다. 이지훈은 바로 전화기를 꺼내들었다. 화면에는 모든 것의 시작이라는 이름이 떴다. 그것은 그가 믿고 따르던 사람, 바로 그의 가장 신뢰하는 멘토였다. 이지훈은 그 전화를 놓칠 수 없었다. 심호흡을 한 뒤 전화를 받았다. 지훈아, 내가 잠시 너의 생각을 잠깐 가로막을 거야. 멘토의 목소리가 차갑고 단호했다. 지금 네가 하고 있는 일, 그 계약 말이야. 다 해도 되는 일이야? 아니면 지금 하는 일이 정말 네가 원하는 일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 이지훈은 잠시 망설였다. 멘토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담겨 있었고 그 걱정은 단순히 사업적인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인간적인 삶에 대한 깊은 고민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동안 너무 많은 일을 쫓아왔고
너무 많은 목표를 세운 나머지 자신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그는 스스로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다. 저도 생각해 봤어요. 이지우는 잠시 말을 멈추고 속으로 깊은 숨을 쉬었다. 하지만 이제는 좀 더 큰 그림을 보고 싶어요. 모든 것을 걸고 할 수 있는 일이 맞는지, 아니면 내가 꿈꾸던 길을 가는 것이 맞는지 다시 생각해 봐야죠. 멘토는 잠시 조용히 있었다. 그리고 나서 그는 한마디 덧붙였다. 너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선택이 너 자신을 위한 것이라면 어떤 길을 선택하든 후회하지 않을 거야. 후회 없는 선택을 하길 바란다. 멘토의 마지막 말에 이지훈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동안 그는 성공을 위해 달려왔고, 이제는 그 성공이 자신에게 진정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 목표가 정말로 올바른 것인지를 고민하기 시작했다. 전화를 끊고 이지훈은 다시 한번 문서를 들여다보았다. 그 문서에는 그가 이 프로젝트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적혀 있었다. 돈, 명성, 그리고 그가 생각한 성공은 눈앞에 있었지만 그 성공이 진정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생겼다. 그는 다시 한번 휴대폰을 꺼내들어 그에게 중요한 전화 한 통을 걸었다. 이번에는 그동안 만나지 않았던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것은 바로 그의 가족이었다. 이지우는 그들에게 묻고 싶었다. 내가 지금 선택하려는 길, 그것이 정말 맞는 것일까? 안녕하세요. 이지훈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잠시 떨렸지만 결단력은 확고했다. 지훈아, 무슨 일이야? 그의 어머니 목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저 정말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왔어요. 지금 선택하려는 길이 정말 저에게 맞는 것인지 물어보고 싶어서요. 어머니는 잠시 조용히 있었다. 그리고 나서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네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하길 바란다. 이 세상에 성공보다 더 중요한 건 내 마음이 기뻐하는 길을 찾는 거란다. 그 말에 이지훈은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자신의 선택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가 무엇을 선택하든 그것은 자신을 위한 선택이었고 후회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그는 결심했다. 이제 모든 것을 걸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겠다고. 공항 VIP 라운지의 한 켠, 고요한 창가 옆에 앉은 이지훈은 이제 막 중요한 전화를 마친 참이었다. 어머니의 말이 그의 가슴 깊이 새겨졌다. 성공보다 더 중요한 건 내 마음이 기뻐하는 길을 찾는 거란다. 그 한마디는 단순한 조언이 아닌 그의 마음을 흔드는 선언처럼 느껴졌다. 그 순간 그의 태블릿에 한 통의 이메일이 도착했다. 발신인은 전 세계 항공 운송 보안 시스템에 큰 영향력을 가진 국제 감시기구의 한국 지부장이었다. 제목은 단순했다. ICA-32 관련 이지훈 CEO님께. 이지훈은 순간 눈썹을 찌푸렸다. ICA-32는 지금 그가 추진 중인 초대형 글로벌 공급망 계약 프로젝트의 코드명이었다. 누군가가 이 코드를 외부에서 알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상했다. 그는 곧장 이메일을 열어보았다. 이지훈 대표님, 당신의 계약이 체결될 경우 특정 조직이 이를 악용하려는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알 수 없지만 이번 프로젝트에는 단순한 사업 이상의 위험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오늘 공항에서의 사건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부디 첨부된 문서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KISA 보안 감찰팀 이메일에는 PDF 파일 하나가 첨부되어 있었다. 그는 가볍게 클릭했고 보안 토큰을 통해 열람이 허용된 문서 안엔 충격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었다. 계약 상대국의 이면 거래 정황, 핵심 인물의 이중 국적 정보,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는 이지훈의 이름이 거론된 한 문장. 이 인물은 필요시 계약 이후 제거될 수 있음. 이지훈은 손끝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단순한 CEO가 아니라 지금은 거대한 정치적 그림 속의 열쇠가 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오늘 그가 공항에서 겪는 모욕과 불합리는 단지 실수나 차별이 아니었다. 그는 의도적으로 테스트를 당한 것이었다. 잠시 후 문이 열리며 그의 비서 윤지혜가 들어왔다. 그녀는 평소와 달리 숨을 가쁘게 몰아쉬며 서류 하나를 그의 앞에 내밀었다. 대표님, 죄송합니다. 방금 항공사 쪽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퍼스트 클래스 티켓이 취소되었답니다. 누군가 시스템에 들어가서 삭제한 기록도 없습니다. 누가? 윤지혜는 고개를 숙였다. 내부적으로도 추적이 안 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녀는 살짝 떨리는 손으로 또 하나의 문서를 내밀었다.
이건 인쇄된 것이 아닌 펜으로 직접 쓴 메모였다. 당신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아직 모른다면 지금 이 비행기를 타지 마세요. 우리는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 문장은 마치 누군가 그를 오래전부터 관찰해온 듯한 느낌을 주었다. 이지우는 무심코 창밖을 바라보았다. 비행기는 활주로를 따라 천천히 이동하고 있었다. 지금 타지 않으면 600억 원 규모의 계약은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타면 어쩌면 그 이상의 것을 잃을 수도 있다. 그는 고민하지 않았다. 단호하게 자리에서 일어났다. 지혜 씨, 지금 당장 운전기사를 불러줘요. 공항을 나갈 겁니다. 하지만 대표님, 그럼 계약보다 더 중요한 게 생겼습니다. 이건 단순한 거래가 아니었어요. 누군가가 우리를 도구로 쓰려 했고 난 그 장기말이 되지 않을 겁니다. 윤지혜는 놀라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지만 곧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지우는 다시 스마트폰을 들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자신이 가장 믿었던 적이자 동료였던 김도윤 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이 퍼즐의 가장 중요한 조각은 바로 그였다는 것을. 도윤아, 우리가 다시 움직여야 할 때야. 이번엔 진짜로 끝을 보자. 전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고 이어 단단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알겠어, 넌 나를 믿지 않았지만 그래도 기다리고 있었어. 지금부터가 시작이야. 다음 화. 김도윤, 숨겨진 진실과 과거의 그림자. 그들이 함께 쫓는 진실의 끝엔 믿을 수 없는 음모가 기다리고 있다. 지금까지의 모든 것이 단지 서막이었다. 서울 강남, 어두운 골목길에 위치한 오래된 2층 건물. 그곳은 겉으론 아무 간판도 없는 허름한 카페였지만 내부는 완벽하게 방음 처리된 회의실로 개조되어 있었다. 이지훈은 여느 때보다 조용한 눈빛으로 회의실 문을 열었다. 그 안에는 한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다. 검은색 폴로 셔츠에 짧게 자른 머리,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인물, 바로 김도윤. 지훈아, 넌 다시 날 찾지 않을 줄 알았다. 이지훈은 묵묵히 의자에 앉았다. 그날 이후 널 다시 보고 싶지 않았지. 하지만 지금은 내 도움이 필요해.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도윤이 입을 열었다. 네가 지금 겪고 있는 일, 그냥 단순한 기업 음모가 아니야. 이건 오래전부터 준비된 일이었어. 너희 아버지가 죽기 전부터. 그 말에 이지훈의 표정이 얼어붙었다. 무슨 말이야? 우리 아버지는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잖아. 아니, 심장마비로 위장된 암살이었다. 김도윤은 오래된 가죽 서류 가방을 꺼내더니 그 안에서 낡은 서류 뭉치를 꺼냈다. 그 안엔 국정원, 해외 정보기관, 그리고 파란 코드라는 비밀 프로젝트에 대한 자료들이 들어 있었다. 파란 코드는 기업 간 계약을 가장한 정보 조작 시스템이야. 너희 아버지는 그 프로젝트를 중단시키려 했고 그래서 죽었어. 그리고 지금 너는 그 프로젝트의 마지막 키를 쥐고 있는 사람이야. 이지우는 숨이 턱 막히는 듯다. 그는 아버지가 남긴 오래된 다이어리를 떠올렸다. 거기엔 언제나 반복되던 문장이 있었다. 내가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면 가장 가까웠던 사람을 다시 찾아가라. 그게 도윤이었단 말인가. 그럼 공항에서 날 막았던 그들도? 그래. 그들은 프로젝트 블랙라인의 하위 세력이야. 처음엔 널 시험하려 한 거고 이제는 널 없애려 할지도 몰라. 이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내가 계약을 취소한 걸 그들이 알게 된다면 가만히 있지 않겠지.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움직였을 거야. 널 막기 위해.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은 48시간뿐이야. 48시간 안에 뭘 해야 하지? 그 순간 도윤이 가방에서 하나의 USB를 꺼내 건넸다. 이 안에 파란 코드의 원본 데이터 일부가 있어. 하지만 이걸 해독하려면 시나본이라는 프로그램이 필요해. 그리고 그 프로그램은 지금 너희 아버지의 옛 동료였던 서유진 박사만 가지고 있어. 이지훈의 눈빛이 흔들렸다. 서유진 박사는 이미 5년 전에 실종됐잖아. 실종된 게 아니야. 살아있어. 다만 자발적으로 사라진 거지. 그날 밤 이지훈과 도윤은 차량 2대를 나눠 타고 강원도 깊은 산속으로 향했다. 서유진 박사의 마지막 신호가 잡힌 위치. GPS가 끊긴 외진길, 안개 속, 무언가 그들을 지켜보는 듯한 기분, 그리고 도착한 폐허가 된 연구소. 문이 반쯤 열려 있었고 그 안엔 희미한 조명 아래 누군가의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도윤은 조용히 총을 꺼냈다. 그녀가 아니라면 다른 누군가가 먼저 도착한 걸 수도 있어. 이지훈은 숨을 죽이며 안으로 들어섰다.
폐허가 된 연구소 내부는 먼지와 곰팡이 냄새로 가득했다. 벽에는 오래된 전선들이 엉켜 있었고 곳곳엔 불에 탄 흔적이 남아 있었다. 이지우는 손전등으로 앞을 비추며 조심스레 발걸음을 옮겼다. 그때 뒤쪽 방문이 삐걱이며 열렸다. 그 안에서 나타난 인물은 백발이 성성한 노년의 여성. 그러나 그녀의 눈빛은 살아 있었다. 정말 내가 왔구나? 서유진 박사. 그녀는 죽은 줄 알았던 인물이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 이지훈의 아버지와 가까웠던 사람. 박사님, 정말 살아계셨군요. 그래. 하지만 지금 내가 살아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 늘어난 순간 더 위험해졌지. 이지훈이 묻는다. 시나본 프로그램 당신만이 가지고 있다면서요? 그게 파란 코드를 해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죠? 박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하지만 그 프로그램을 꺼내는 순간 나뿐 아니라 널 포함한 모두가 타깃이 될 거야. 그리고 아직 네가 모르는 진실이 있어. 도윤이 앞으로 나섰다. 시간 없어. 우린 이미 움직이고 있어. 적들도 움직이겠지. 그 순간 연구소 외부에서 차의 급정거 소리와 함께 무장한 남성들의 그림자가 안개를 뚫고 나타났다. 익숙한 로고. 바로 블랙라인. 우릴 추적해 온 거야. 이지훈이 이를 악물었다. 박사는 손에 쥔 작은 리모컨을 보여주며 말했다. 이 연구소엔 아직 방어 장치가 남아 있어. 시간이 5분뿐이야. 너희는 이걸 가지고 남한산성 근처의 송신소로 가. 거기서만 신화본을 열 수 있어. 그럼 박사님은요? 박사는 잔잔한 미소를 지었다. 나는 여기서 시간을 끌 테니 너희는 진실을 세상에 밝혀. 그게 너희 아버지가 원했던 일이니까. 잠시 눈빛에 대었고 켜대었고 이지우는 박사의 손을 꼭 잡았다. 꼭 돌아올게요. 아니, 돌아오지 마. 그냥 앞으로 나아가. 두 사람은 연구소 뒷문을 통해 빠져나왔고 박사는 메인 제어판으로 향했다. 그녀가 버튼을 누르는 순간 연구소 외부엔 강력한 자기장 파동이 퍼지며 무장 남성들의 장비가 고장나기 시작했다. X01 명령 대기 중이다. 대상 확보 실패, 내부 방해 신호 감지. 박사는 조용히 화면을 응시했다. 이제 마지막 작별이겠군요. 동기. 그녀가 입속으로 중얼거린 이름은 강무연. 그 이름은 바로 이지훈의 아버지였다. 한편 도주하던 이지훈과 도윤은 도로를 따라 빠르게 이동 중이었다. 하지만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강제로 해킹되며 갑자기 목적지가 바뀐다. 도윤, 이거 봐. 누가 시스템에 침투했어. 그 순간 차량 블랙박스가 자동으로 켜졌고 화면엔 누군가의 얼굴이 나타났다. 그 얼굴은 이미 죽은 줄 알았던 강무연. 지훈아, 이걸 보고 있다면 내가 계획한 마지막 퍼즐이 드디어 움직인 거겠지. 이지훈은 숨이 멎을 듯 화면을 응시했다. 내가 죽은 줄 알았겠지만 난 살아있다. 그리고 이제 네가 이 전쟁을 끝내야 해. 지훈아, 이걸 보고 있다면 나는 네가 끝까지 도달하리라 믿었다. 차량 블랙박스에 나타난 강무현의 얼굴은 생전과 다름없는 생기와 단호함을 띠고 있었다. 이지훈은 충격의 말을 잊지 못했다. 아버지, 살아계셨어요? 그래. 하지만 이건 실시간 영상이 아니야. 이건 너에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야. 잠시 화면이 흔들리더니 정지된 이미지 위로 음성이 계속 흘러나왔다. 내가 죽은 줄로 위장했던 건 이 모든 거대한 조직을 안에서 무너뜨리기 위한 계획의 일환이었지. 하지만 시간이 없었다. 내 안에도 파란 코드가 남긴 독이 퍼지고 있었으니까. 이지훈은 숨을 몰아쉬었다. 그가 이 모든 걸 준비하고 아들을 마지막 퍼즐의 중심에 놓았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차량은 마침내 남한산성 송신소 근처에 작은 폐건물에 멈췄다. 문을 열자 안에는 철제 금고와 고대식 컴퓨터가 놓여 있었다. 이곳이 마지막 단계야. 도윤이 말했다. 이지훈은 조심스럽게 박사가 준 칩을 장착했다. 컴퓨터가 삐 소리를 내며 작동을 시작했고 화면엔 다음과 같은 문구가 떴다. 신화본 프로그램을 활성화합니다. 인증이 필요합니다. 그러자 컴퓨터가 생체 인식을 요구했다. 이지훈은 손바닥을 댔고 이어서 음성 인식이 시작됐다. 인증자 이름을 말하십시오. 이지훈. 부인증자 이름을 말하십시오. 이지훈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스치듯 강무현의 이름을 말했다. 강무현. 순간 화면이 깜빡이더니 시스템이 열린다. 인증 완료. 신화본 프로그램 시작. 그와 동시에 송신소 안 전체에 불이 켜졌고 전 세계에 흩어진 블랙라인 서버로 암호화된 전파가 퍼지기 시작했다. 반대편 블랙라인 본부. 본부의 모든 컴퓨터에 붉은 경고창이 뜨기 시작했다. 모든 시스템이 외부에서 통제당하고 있었다. 누군가 우리 내부 알고리즘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역추적 불가입니다. 어떻게? 이런 기술은 우리 외엔 없었는데. 그때 본부 회의실에 앉아 있던 한 인물이 조용히 말했다. 돌아왔군. 그 사람의 이름은 이준혁, 이지훈의 외삼촌이었다. 그는 오랜 세월 블랙라인의 그림자 리더로 군림해온 자였다. 내 조카가 이렇게 빠르게 성장할 줄은 몰랐지. 이지훈은 화면을 응시하며 송신을 멈추지 않았다. 하지만 그 순간 컴퓨터에서 경고음이 울렸다. 외부 침입 감지, 프로그램 강제 종료 카운트다운 시작, 60초 남음. 도윤이 외쳤다. 누가 해킹하고 있어. 이대로 두면 아무것도 못 남겨. 이지훈은 이를 악물고 아버지의 목소리를 되새겼다. 내가 끝까지 도달하면 마지막 열쇠는 네 마음속에 있을 거다. 그는 컴퓨터를 향해 말했다. 블루아트. 순간 시스템이 멈췄다. 모든 카운트다운이 정지되었고 마지막 영상이 나타났다. 그 영상에는 강무현과 한 아이가 웃으며 뛰어노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그 아이는 바로 어린 시절의 이지훈이었다. 지훈아, 넌 늘 나의 자랑이었다. 이제 세상을 바꿀 시간이다. 그 순간 시나본 프로그램이 전 세계 정보기관에 동시에 전송되며 블랙라인의 모든 불법 행위가 공개되기 시작했다. 언론이 폭발했고 정치권과 재계는 패닉에 빠졌다. 하지만 그 직후 폐건물 밖에서 총성이 울렸다. 도윤이 이지훈을 밀치며 쓰러졌다. 도윤, 네가 끝내. 멀리 검은 옷을 입은 저격수가 총을 다시 장전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생각지도 못한 얼굴이 서 있었다. 바로 박사로부터 죽은 줄로 들었던 서유진.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 손엔 블랙라인의 신형 통신기가 들려 있었다. 서유진. 이지훈의 눈앞에 선 사람은 분명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 여인이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따뜻하지 않았다. 그것은 오랜 세월을 거쳐 단단해진 냉기 혹은 무너진 신념의 잔해였다. 지훈아, 넌 여기서 멈춰야 해. 왜 당신이 블랙라인 쪽에 있어? 그녀는 한참을 망설이다 통신기를 바닥에 던졌다. 난 내 아버지를 지키지 못했어. 그래서 그가 준비한 신화본을 완성시키는 게 내 마지막 사명이라 믿었지. 하지만 그녀는 손끝을 떨어뜨리며 말을 잇지 못했다. 그들은 내 아이를 데려갔어. 이지우는 눈을 크게 떴다. 그녀의 아이? 그건 전혀 예상치 못한 고백이었다. 아이를 돌려주겠다고 했어. 신화본을 멈추면. 그때 폐건물 주위로 수십 명의 무장 요원들이 포위망을 좁혀왔다. 지휘관의 무전기에서 지시가 떨어졌다. 모든 흔적 제거, 타깃은 생포 불필요. 이지훈은 숨을 고르며 도윤의 마지막 눈빛을 떠올렸다. 그 눈빛엔 분명 한 가지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포기하지 마. 이지훈은 서유진에게 조용히 말했다. 그 아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암스테르담, 본부, 지하실, 코드명, 제로룸. 이지훈은 송신기를 손에 쥐었다면 블루아트를 여기서 끝내지 않아. 전 세계에 공개된 정보는 아직 일부일 뿐 본체는 이 안에 있어. 그는 셔츠 안에서 꺼낸 작은 칩을 보였다. 이게 진짜 블루아트야. 무장 요원들이 문을 부수며 들이닥쳤다. 그 순간 서유진은 총을 꺼내 반사적으로 발포했다. 총성이 울리고 연기와 혼란 속에서 그녀가 이지훈을 밀쳤다. 아이를 지켜줘. 총알이 그녀의 어깨를 꿰뚫고 그녀는 쓰러졌다. 이지훈은 그녀의 몸을 잡고 슬픔을 삼킨 채 송신기를 조작했다. 블루아트의 핵심 데이터가 전 세계 인권감시기구, 국제재판소, 주요 언론사에 동시에 전송되었다. 그 순간 모든 시스템이 멈췄다. 블랙라인의 서버는 마비되었고 국제사회는 일대 혼란에 빠졌다. 며칠 후 세계 곳곳에서 블랙라인과 연루된 고위 인사들이 체포되기 시작했다. 이름조차 숨겨졌던 조직이 무너지는 광경은 전 세계 생중계로 보도되었다. 이지훈은 정장을 입은 채 국제인권회의에서 연단에 섰다. 우리는 편견 앞에서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칩 하나로 시작했지만 그것은 진실을 향한 작은 불꽃이었습니다. 박수 소리가 천장을 울렸다. 그날 사람들은 기억했다. 엔딩. 한적한 바닷가 마을. 이지훈은 조용히 한 소년의 손을 잡고 걸어갔다. 그 소년은 서유진이 그토록 지키고자 했던 아이였다. 엄마는 하늘에서 보고 있을 거야. 그가 조용히 말했다. 소년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하늘 너머로 마치 전파처럼 잔잔하게 퍼져가는 음성 하나. 지훈아, 넌 내 자랑이야. 항상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